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이광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엔 풍속도가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많은 국민들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혼나는 공무원도 있고 뜨는 공무원도 있고,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다른 뉴스를 안 봐도 이거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열심히 보는 사업가를 만난 적도 있고요. 또 취재하는 기자분들은 너무 일이 많다고 또 하소연합니다.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무회의,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재해석해서 다시 곱씹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그 이란 전쟁, 중동 사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현재 제국민 안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어저께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라 그러죠. 거기서 203명이 귀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카타르에 있는 분들이 322명이 귀국을 했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필요하면 이제 전세기를 추가 투입해가지고 뭔가 이제 제외 국민들의 안전 문제는 챙기겠다라고 국무회의를 이제 2시간 꼬박 제가 다 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앞서서 다뤘던 의제가 요 의제였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이랬을 때는 결국 유가와 물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었고 또 거론이 됐었는데 어떤 내용이 되었는가요? 여기 좀 이제 보내줬던 자료 화면 혹시 좀 작가님께서 띄워주실 수 있는지. 자료 화면을 보낸 게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네, 말로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중동 사태가 있으니까 뭐 석유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내드렸던 기사를 자세히 보면 네. 정유사 또는 이제 그 주유소 등등 일부에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사온 게 어제 만약에 뭐 배럴당 100달러였으면, 그리고 한 며칠 전에는 한 2주 전에는 중동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뭐 80달러였는데 지금 100달러 그러면 100달러를 반영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지고 있는 석유, 그러니까 한 80달러 때 샀던 석유를 이게 이제 약간 좀 세상이 어수선해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올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이제 좀 두 가지 의미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하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한테 이러저런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근데 시스템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석유 최고 가격제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그런데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달러를 100달러로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을 반영한 건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뭐 70달러, 80달러 때 샀던 거를 100달러로 파는 거는 약간 폭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실제로는 첫 번째 의미는 선제적인 폭리 방지법 성격이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법적 근거도 있어요. 그 이제 석유 관련된 법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23조에 있는 조항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자주 사용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어수선한 틈을 해서 이제 정유회사 또는 이제 일부에서 어떤 폭리를 취했던 거죠. 네. 두 번째는 설령 이제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달러로 설령 샀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보기에 이제 그 100달러를 팔 경우에는 일종의 비용을 일부 정부가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너무 이제 마치 그리고 환율도 일정한 정도 너무 환율이 비싸면 정부가 이러저런 개입을 하는 것처럼 네. 해가지고 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아서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걸 지금 하려고 얘기를 했고, 그 정부가 하겠다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가격이 하향했습니다. 네. 왜냐면 폭리가 좀 이제 네. 폭리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것이 이제 좀 걱정되는 거죠. 단속 같은 게. 네. 그 많은 분들이 왜 이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그런데 특히 석유 회사들의 가격 담합 문제, 이건 좀 강한 질책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2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쭉 보면서 예. 발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회사의 담합이었어요. 근데 담합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대통령께서 이러저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를 과징금을 인상을 이제 과징금을 때리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담합이라는 정보는 저도 예전에 이제 국회 보좌관 시절에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을 했었었는데 담합이라는 건 보통 담합에 관여한 사람들이 아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내부자 정보가 있어야죠. 그렇죠. 내부자 정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징금 제도는 뭐냐면 정부가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어떤 내부 고발할 유인이 되게 약해요. 고발해도 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가 발달했는 데가 이제 미국은 그게 되게 발달했고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이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경제학에 치면 게임 이론이랑 비슷한 거여서 저는 이거를 배신 촉진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쁜 짓에 가담한 사람이 배신을 하면 너는 뭔가 좀 이득을 줄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뭔가 배신한 그러니까 나쁜 짓에 가담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걸 보여주지만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아 세상에 믿을 놈 없네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방금 발단은 이 석유 쪽에서의 담합 사례였는데 이게 지금 쫙 어떻게 보면 회의 시간에 가장 많이 거론된 게 이 담합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2시간 중에 한 20분 다 합치면 한 2, 30분 정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가격 담합이 대체로 내부 고발로 이루어지니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좀 획기적으로 높이자 이런 얘기했었던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파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예. 돌아가면서 지금 실은 부처별로 얘기가 막 됐었는데요. 석유 담합과 관련돼서 있었던 사례로서 4조 원짜리 담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4조 원. 예. 예, 담합의 금액이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과징금이 이제 담합 금액의 10%를 때려가지고 이제 4천억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 금액이 10%로 상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4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강조하면서 얘기한 거는 상한을 왜 굳이 두냐 그리고 그거를 좀 많이 털어 위 어떤 금액을. 근데 그 동안은 최근 거는 모르겠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 5억, 10억 이렇게 제한돼 있었나 봐요. 네. 근데 담합은 아시다시피 잘못하면 내부 제보 또는 내부 고발이라는 건 회사를 잘리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소송 큰 소송도 당할 수도 있고. 네, 소송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은 뭔가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기로 하면은 그걸 할 유인이 없는데 야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뭔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뭔가 좀 나름 챙기겠다. 근데 이게 그 사람한테는 사익을 챙기는 걸 수도 있지만 사회에는 이게 어떤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어떤 외부 효과가 작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되게 강조해서 한 얘기는 10%로 제한을 두지 말고 50% 가까이로 늘려라 차라리. 그래서 이제 실제로 50%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강조해야 한 얘기가 많이 늘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범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공범인 경우도 면책을 해라. 그런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예전에 담당한 적이 있었다는데요. 리니어시 제도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중반 아마 노무현 정부 즈음에 리니어시 제도가 처음 도입됐거든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리니어시 도입 이전과 이후에 담합 적발률이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약 범죄도 일반적으로 쓰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 배트맨 보면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형법에도 그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공동 범죄자끼리 서로 이제 어떤 고발을 막 촉진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거가 이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같은 내용을 주가 조작 관련된 2억 원 금융위원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담합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 주가 조작, 시세 조작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이제 실은 여기 국무회의에서 얘기되지 않은 게 또 하나가 국세청 문제예요. 국세청의 탈세 문제는 이번에 회의에서는 얘기되지 않았는데 제가 잠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왔어요. 네. 그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역대 미국의 최고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SEC 조사의 핵심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정도를 받고 신고 포상금이 네, 신고 포상금 네. 완전히 한몫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전까지는 내부 고발자가 이제 5천만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로 1,300억이면 한 1억 한 5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보호 차원에서. 예. 그리고 뭐 탈세 정보를 얘기해 가지고 다른 UBS라는 회사에서 일했던 브래들리 버켄펠드라는 이 은행인데 뭐 등등등 어떤 이제 고객 정보를 떼돌려 가지고 하는 탈세를 이거를 제보를 해 가지고
당시 한 1,200억 정도를 탈세를 제보해서 포상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속성상 예컨대 뭐 국세청 직원이 됐건 아니면 뭐 그 어떤 증권회사 누구가 됐건 알만한 사람들은 공범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야 내가 공범은 공범대로 가담하고 한몫 챙기자 하면 나중에는 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일종의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 같은 데서 이제 결국 그렇죠. 빠져나가는 거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범자는 면책제도, 이제 리니어시더라고 불리는데 면책을 하고 그에게도 포상금을 줘라. 다만 이제 그 제3자와 금액의 차등은 좀 약간 둘 수 있으나 그래서 요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가 조작이나 담합이나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 탈세나 이런 거에서 전방위적으로 만약에 도입되면 그리고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요거를 보면 아마 이제 국세청 탈세 쪽으로도 확대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불공정 또는 어떤 범죄는 상당 부분 강력한 어떤 견제 구조를 내부적으로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이 그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런 네.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불공정 행위를 일으키는 부분에 좀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좀 맑은 사회가 되겠네, 그죠? 근데 재밌는 사례가 한국인 사례도 포상금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그 현대차 아마 기억나실 분인데 2016년 경에 현대차가 이제 그 뭐 다 리콜 당하고 막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대량 리콜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세타2 엔진 결함 관련된 거였는데 당시에 김광호 현대차 부사장이 네. 어떻게 보면 현대차 부사장이 이거를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분이 받은 돈이 당시에 약 290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게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어떤 그 회사가 무는 과징금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현대차가 납부한 민사 합의금이 2억 1천만 달러였는데 그 중에 한 2,400만 달러를 이제 포상금으로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내부 고발로 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 어려워지는 거네, 그죠? 네. 네. 단기에 볼 때는 그게 마치 아니 공동범죄 가담한 사람한테 왜 포상을 해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몇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 원리가 작동돼서 아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범죄를 가지고 도모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포상금 규모가 너무 적다. 미국에 비해서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포상금 제도 실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좀 약간 그 전까지 제도여가지고 최근 제도를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이 포상금 문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미국은 대략 한 30% 정도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럼 범죄가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다. 그러면 한 3천억까지를 받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1,300억 정도를 받은 사례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액이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포상금을 줄 수 있다. 내지는 뭐 몇 프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정부가 재량이 여지가 많은 것처럼 해버리면 그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내가 신고했는데 별로 안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오히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정거래법 책에서도 그 예컨대 100% 감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명징하게 얘기하거든요. 막연하게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어떤 그 룰 베이스로 좀 제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돈은 내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뭐 10%면 10%,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네, 신고하면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는 주가 조작 문제. 주가 조작 문제도 함께 언급이 됐는데 주가 조작 문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 조작 문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포상금 내지는 내부 고발 뭐 어떤 리니어식의 연장이었었는데요. 그동안 원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 조작할 경우에는 원금 몰수 규정이 아예 있어요. 원금 몰수. 그러니까 원금을 포함한 어떤 이제 이익분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뭔가 좀 소극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내가 뭐 한 그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20억을 뭐 이익 봤다. 그러면 100억은 그대로 두고 이제 20억 분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그거를 했었던 건데 그 이제 이 과징금 부과 같은 걸 했던 건데 예. 그거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이제 어떤 그거랑 다른 거고 취지랑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등에서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례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이거를 이미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포상금 제도라든가 과징금에서 이제 그걸 올리려고 한다까지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콕 집어서 원금 부분이 자본시장법에 있는데 이거는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후에 같이 보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가 조작에 10억 원을 동원해 가지고 10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원금이 10억 원이고 이익 본 게 10억 원이잖아요. 네, 그럼 원금까지 몰수당하는 거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끔 이제 기사에는 어떤 이제 우리 뭐 집안이 망할 각오해라, 그 망할 각오해라는 게 그냥 범죄는 하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 엮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담합이나 주가 조작 이런 거는 목적식적으로 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렇게 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라기보다 돈을 벌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강력하게 목적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근절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의지를 갖는 방법이 결국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포상금, 면책, 리니어치, 내부 고발, 보상제도 이런 것만 강력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경제 범죄가 어느 정도 근절이 상당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과거 신문 기사 같은 것을 보면은 경제 범죄로 취한 이득이 뭐 한 500억 되는데 감옥에서 한 1년 살으면은 그 1년에 하루에 뭐냐면 한 1억 5천만 원씩 버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기사가 옛날 많이 난 적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하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불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가불관계에서 그것이 이제 뭐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말하는 가불관계가 있고 법적인 걸 위반하는 가불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법적인 걸 위반하는 가불관계는 대체로 이제 뭐 그게 고용관계이든 아니면 어떤 이제 이 본점과 점주 사이의 관계이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과징금을 때리는 방식인데 과징금을 예전에 이제 편의점 이슈라든가 대리점 이슈 같은 거 남영역 이슈 같은 걸 보면은 점주들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 막 시끄러우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때려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돈을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당시 뭐냐면 그러면 점주들이나 편의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리점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한 가불관계에서 을을 당했던 사람은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인들이 압수수색하거나 어떤 그 과징금 책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은 제공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 재판 심지어는 공정거래법 명시가 돼 있는데도 그걸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은 뭔가 가불관계에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민사적 규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일을 제일 자세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투쟁을 하면 법적인 투쟁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민사적 규제의 본질인 건데 그게 원래 민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떠맡으니까 과로는 과로대로 하고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국무회에서는 그 얘기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 이슈를 잘 모르실 텐데 요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거 요점까지 어떤 이제 그 판단에 관한 정보까지 돼야지 피해자들에게 소송의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이게 실은 이 자체가 그 어떤 이제 그 우리 정보공개 제도에 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길 필요가 제가 보기에 있어서 이후에 좀 이런저런 방식으로 좀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무회에서 육아휴직 문제가 됐는데요. 특히 남성 육아휴직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건 어떻게 얘기가 된 건가요? 이게 이제 넓게로는 우리 이제 흔히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편으로는 성평등 가족부가 발표를 좀 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이런 테마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그거를 전반적으로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보고되었던 그 성평등 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사에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제도를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냐 그랬더니 이제 주무부처에 있는 그 국무회의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답변하시는 분이 없었고 제가 이제 그 국무회의를 보고 이후에 이제 좀 자료 조사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궁금했던 사항을 이제 추가로 좀 제가 자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핵심은 육아 활동 아빠 할당제라는 거예요. 아빠 할당제인데 아빠 할당제를 예컨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전용으로 15주를 지정해 놓는데 15주. 예, 15주. 물론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이제 또 뭐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세금이 다르니까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를 텐데 재미있는 특징은 사용하지 않으면 제로로 그러니까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랄까 안 쓰면 손해라 그럴까요? 아빠 할당제 육아휴직을 남성일 경우 아빠 할당제를 주고 그걸 안 쓰게 되면은 소멸시켜 버리고 손해를 보게 하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서 핵심은 안 쓰면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요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아빠가 쓰면은 여성이 쓸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는 제가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암흑의 기자 부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걸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한테 얘기해줬던 우리나라 제도인 건데 가장 최근 업데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사용하면 엄마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게 현재는 작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유럽 사례 같은 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업데이트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12개월이 지나면은 퇴직금을 내야 되니까 11개월까지만 딱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이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것도 이제 실은 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러저런 브리핑을 했는데 최근에 노동조합법 개정 등등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요것도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우리 이제 국회 인턴도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11개월을 고용하고 12개월이 다 차버리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만 고용하고 자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다시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다른 사람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저도 이제 평소에 이 이슈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비정규직 관련된 법원의 판례 중에 어떤 법이 있냐면 계약갱신 기대권이라는 걸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어요. 계약갱신 기대권. 네, 그래서 계약의 형태가 그러니까 법조문이 어떻든가 무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되었던 사람 그런 경우는 야 이게 별일 없으면 충분히 관행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연속적인 고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맞아요. 해가지고 그거는 법원에서 이제 어떤 도중에 중간에 자르거나 그러면 이건 부당해고라고 아예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거는 정부 스스로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한테 이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진도가 안 나고 있냐 얘기를 했더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가 책임이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모든 공기업에 지금 다 우리나라 모든 부처에 했는데 약간 좀 아직은 좀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2,200개 공기업의 실태 조사를 좀 다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요. 아마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딴에는 열심히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워낙 애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분 모두가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분야도 진도를 좀 꽤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얘기를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핀셋 국무회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새로운 사회의 진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병천 선생님 고맙습니다.